지금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 김여정 부부장의 최측근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15년간 김여정 바로 옆에서 남조선 정보를 다루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해서 남조선 신문과 유튜브까지 파악하고 김여정 부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던 특급 간부였죠. 평양 고급 아파트에 살며 특별배급소를 이용하던 최고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그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고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떠나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까지 북한 보위부 특별추격조가 그를 쫓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과연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USB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양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실에서 일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최측근이었죠. 2018년 봄 34살 때였습니다. 제 업무는 남조선 정보 파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해서 남조선 신문 10여 종을 읽었습니다. 동무, 오늘 남조선에 뭐가 났나? 김여정 부부장이 물으시면 보고했죠. 남조선에서 트로트라는 음악이 대유행입니다. 이명웅, 영탁 같은 가수들이 인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남조선 뉴스와 유튜브까지 파악했습니다. 더 중요한 업무는 북한 MZ세대가 한류에 얼마나 물들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장마당 단속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함흥 장마당에서 드라마 USB 적발, 20명 체포. 단속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장마당 물가도 보고했습니다. 평양 쌀값이 킬로당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다들 장마당에 의존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시장이 작동하는 모순이었죠.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숙청당하셨습니다. 연좌제로 쫓겨날 뻔했지만 실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특별배급소 이용하고 외제 물건도 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 부탁도 들어드렸습니다. 남조선 화장품 좀 구해줘. 설화수라고. 외화로 구해다 드리면 기뻐하셨죠. 민철 동무 덕분에 남조선 여자들처럼 살아보네. 시간이 지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밤 다른 직원들 퇴근 후에도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아, 차 한잔 하지. 부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철아, 백두혈통으로 산다는 게 쉬운 줄 아나? 모든 게 정해져 있어. 부부장 동지는 우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분입니다. 우러러본다고. 두려워하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시 저는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외제차 타고 출근하고 특별식당에서 식사하는 삶.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그런 삶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균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하던 남조선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밤늦게도 환한 서울거리. 편의점에 넘치는 물건들. 저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핑계로 남조선 드라마를 봤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요. 이명웅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USB에 담아뒀죠. 들키면 노동단련 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모순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탈출을 꿈꾸진 않았습니다. 제 삶이 북한에서는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저의 관계는 업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장실에는 저와 그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보고서에 쓴 그 이명웅이라는 가수.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조선 가요를 직접 듣고 싶다니.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임영웅의 무조건이 흘러나왔습니다. 좋네. 우리 민족 정서가 느껴져. 민철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런 거 듣지? 예, 가끔. 업무상. 업무상? 김여정 부부장이 웃으셨습니다. 나도 알아. 좋아서 듣는 거지. 그날 밤 우리는 남조선 트로트를 함께 들었습니다. 송가인, 임영웅, 영탁. 민철아, 남조선은 이렇게 자유롭구나. 좋은 노래 마음껏 듣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을 넘었습니다. 그분은 백두혈통이었고 저는 평범한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우리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민철아, 내가 김씨성을 안 달고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여정이라고 불러.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들키면 저는 당장 총살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정이는 제게 인간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류 단속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300건이 넘는 적발이 있었습니다. 300건? 예. 청진, 해산, 함흥이 심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하나? 솔직히 단속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퍼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인민들은 배고픈데 남조선 드라마 속엔 풍족하니까. 여정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우리 체제가 언제까지 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봤어. 남조선 영상들. 저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닐까?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닐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여정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도 아실 거야.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거. 그래서 더 강하게 틀어막는 거겠지.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했고 김여정의 위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의 위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질투, 시기, 경계. 타깃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동무 조심하시오. 당신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소. 김여정 부부장과 너무 가까우니. 여러분, 북한에서 권력 핵심에 가까이 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언제든 제거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0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 악화됐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보위부가 제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철아, 너 김여정하고 뭔가 있지? 어머니가 다 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조심해라.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프다고 했잖니.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후계자 수업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면 김여정은? 저는 그날 밤 여정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철아, 나 끝났어. 주애가 앞으로 나섰어. 오빠가 결정한 거야. 그럴 리가. 권력이란 게 그런 거야.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야. 여정이는 울었습니다. 백두혈통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김여정이 밀려나니 저도 함께 밀려났습니다. 회의에서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철 동무는 빠지시오. 회의 때마다 들었던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투서였습니다. 누군가 당 조직 지도부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박민철과 김여정 부부장의 부적절한 관계. 조직 지도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업무상 상하 관계입니다. 소문이 많던데요?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보위부가 제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불려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해 봄 결정타가 왔습니다. 박민철 동무 함경북도 무산탄광으로 발령입니다. 무산탄광. 그곳은 사실상 유배지였습니다.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곳. 정치범수용소 바로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산탄광으로 가면 죽는다고.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한다고.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40에 가까운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무산탄광 발령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출발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외화가 15만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당 간부로 일하며 받은 특별수당, 김여정 부부장 심부름하며 받은 사례금, 모두 외화로 모아뒀던 겁니다. 평양 아파트를 팔면 더 나올 것 같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못 돌아올 거니까요. 다음은 브로커 접촉이었습니다. 제가 대남 정보 업무를 하다 보니 중국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무역 일꾼들이었죠. 그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중국으로 나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당신 평양 핵심 인물 아니요? 사정이 생겼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열흘 뒤 베이징 출장 명목으로 나올 수 있어? 예, 가능합니다. 그럼 공항에서 만납시다. 성금 10만 달러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10만 달러면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지만 목숨값으로는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 정보를 담는 것. 저는 제1부부장실에서 일하며 엄청난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마이너스 김여정 동향 문서, 대남 공작 자료, 핵과 미사일 정보, 내부 권력 구도 파일. 이 모든 것을 작은 USB에 담았습니다. 이게 제 보험이자 한국행 티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즉시 총살감이었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사 중. 글자가 떴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USB를 작은 목걸이 케이스에 넣어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출발 사흘 전 저는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변, 만수대 언덕, 어머니와 산책하던 길.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발 이틀 전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가 도망칩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살아남으면 꼭 다시 올게요. 통일이 되면 다시 올게요. 주머니에서 이명웅 노래가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노래 좋아하셨을 텐데. 못 들려드려 죄송해요. 그게 북한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명목은 베이징 대남 첩보 수집. 보위원 2명이 수행원으로 붙었습니다. 이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에 건 USB가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급 때문인지 간단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보였습니다. 38년을 산 곳, 어머니가 묻힌 곳,
여정이가 있는 곳. 안녕, 평양. 안녕, 여정아.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오직 두 가지 길만 남았다는 것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보위원 2명이 제 양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동무, 호텔 체크인하고 저녁에 정보원들 만나러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호텔은 베이징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방은 따로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짐을 풀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두 보위원을 불렀습니다. 동무들 고생이 많소. 오늘 저녁은 제가 한턱 내겠소. 그러시겠습니까? 베이징 최고급 식당으로 갑시다. 술도 좋은 걸로. 저는 그들을 고급 중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외화로 수백 달러를 쓰며 최고급 요리와 술을 주문했습니다. 박동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아니요. 평양에서 같이 고생했잖소. 베이징 와서 한번 제대로 먹읍시다. 마오타이 술을 계속 따라줬습니다. 중국 최고급 술이었죠. 저는 술을 흉내만 냈고 그들은 계속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만취했습니다. 박동무, 좋은 분이요. 당신 덕분에 이런 호강을. 밤 10시 택시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두 보위원을 방까지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니 곧바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가 준비한 가방을 챙겼습니다. 목에 건 USB를 확인했습니다. 현금 5만 달러를 몸에 숨겼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미리 연락한 브로커가 호텔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차는 베이징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지금 북한 대사관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거요. 알고 있습니다. 칭다오까지 6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조선족 집에 숨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추격차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목에 건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침 8시 칭다오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뒷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은 숨어야 합니다. 북한 놈들이 혈안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박동무, 당신 특급 수배 대상이요. 김여정 측근이라면서요? 예. 제대로 큰일 하셨구만. 조심하시오. 좁은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런 곳에.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며칠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박동무, 큰일 났소. 북한에서 특별 추격조를 파견했다오. 당신이 김여정 부부장 관련 기밀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소. 당신이 가진 USB 내용을 일부 전송하시오. 그래야 한국에서 도와줄 거요. 저는 USB 내용 중 일부를 암호화해서 전송했습니다. 김여정의 최근 동향, 대남 공작 일부. 이틀 후 답이 왔습니다. 정보가치 확인됨. 최우선 보호 대상. 고액 보상 약속.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준다고. 제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중국이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칭다오 지하방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한 끼. 평양 제1부부장실 실무 책임자가 이런 꼴로.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브로커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박동무, 북한에서 난리가 났다오. 김여정 부부장 최측근이 기밀 들고 도망쳤다고. 추격조가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를 뒤지고 있어. 제 가족은? 다행히 가족은 없지 않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연좌제로 누나가 잡혀갈까봐 걱정했는데 누나는 해외 무역일로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광저우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공장 노동자로 위장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벙어리 행세를 했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책상에서 일하던 제가 기계 돌리고 박스 나르는 일을.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야, 조선족, 빨리 안 움직여. 중국인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누구나 저를 박동무라고 불렀는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좁은 방에서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김여정 동향이 궁금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최고인민회에 참석. 사진 속 여정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정아, 나를 원망하니? 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브로커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박동무, 큰일이요. 북한 공작원들이 광저우까지 왔어. 조선족 사회에 당신 사진이 돌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쿤밍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미얀마 국경으로. 미얀마요? 예. 중국에 더 있으면 잡힙니다. 태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날 밤 쿤밍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중국 공안이 검문했습니다. 조선족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위조 신분증이었죠. 어디 가나? 쿤밍. 일자리 찾으러. 공안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쿤밍에 도착했을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브로커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이 미얀마 루트를 아시오. 돈은 5만 달러. 제게 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15만 달러 중 10만은 중국 브로커에게, 5만은 태국 루트에. 저는 흔쾌히 줬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사는 거니까요. 박 선생, 미얀마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글을 도보로 열을 걸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38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더 있으면 잡힙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공개 총살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평양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 김여정 앞에서 신문 받는 꿈, 총살당하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건 USB를 만졌습니다. 이게 제 생명줄. 이것만 한국에 가져가면 삽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2022년 8월 말, 쿤밍에서 미얀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요. 함께 탈출하는 사람이 5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살 청년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형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함흥에서 왔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미얀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정글을 걸어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가이드가 앞장섰습니다.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 버립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정글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넘고 진흙을 헤치고 벌레와 싸우며 걸었습니다. 38살 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책상에서 일한 몸이었으니까요. 형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고맙소. 사흘째 되던 날 50대 아주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래요.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가이드는 냉정했습니다. 못 가면 여기 두고 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를 두고 갔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나흘째, 5째.
저는 거의 기어갔습니다. 발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태국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밤중에 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배에 6명이 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순찰선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리시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찰선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2년 9월 10일. 평양을 떠난 지 4달 만이었습니다. 이제 방콕까지 가야 합니다. 방콕까지는 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방콕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하십시오. 한국 망명 신청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태국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아일랜드 투고 투 사우스 코리아.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우리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IDC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민자 수용소였죠. 좁은 방에 수십 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박민철 씨? 예.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양 출신이라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실에서 일했다고요? 예. 그리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목에 걸었던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 권력 핵심 정보입니다. 김정은, 김여정 동향, 대남 공작 자료, 핵미사일 정보.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본국에 확인하겠습니다. 사흘 후 답이 왔습니다. 박민철 씨, 특별 케이스로 인정됩니다. 일주일 내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보였습니다. 2022년 9월 18일, 태국 방콕 공항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졌습니다. 4달간의 도피 생활. 지옥 같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고추장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6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저를 조사시설로 데려갔습니다. 2주일간 집중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측근이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USB에 담긴 정보 정말 대단합니다. 김정은 건강기록, 김여정 권력투쟁, 대남 공작 세부 계획. 이 정보의 가치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고액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뭐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명웅 노래를 마음껏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자유롭게 듣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투표권이었습니다. 박민철 씨,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에서는 투표용지에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찬성만 하면 됐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집, 탈북자 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북한 권력 핵심도 자유가 없습니다. 김여정 바로 옆에 있던 제가 도망쳐야 했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평양에 남겨진 여정이를. 여정아, 너도 자유를 꿈꾸니? 너도 이렇게 살고 싶니? 하지만 그녀는 김씨 일가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죠. 어머니 산소 생각도 납니다. 평양 외곽 공동묘지. 거기 이명웅 USB를 놓고 왔습니다. 어머니, 통일이 되면 다시 갈게요. 꼭 갈게요. 이제 저는 40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북한에서, 이제 절반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겁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두려웠습니다. 언제 숙청당할까, 언제 끌려갈까.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밤늦게까지 불 켜진 편의점, 자유롭게 검색하는 인터넷, 마음껏 듣는 음악, 내 한 표로 세상을 바꾸는 투표.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어머니 산소에 다시 갈 수 있으면, 김여정도 자유를 알게 되면 그날을 꿈꿉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통일을 꿈꿉니다.